여러분도 혹시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지시나요?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새벽 4시. 마치 누군가 깨우기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죠.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 새벽 4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는 걸 아시나요? 실제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는 것과 이 무서운 통계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병원에서였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죠. 어르신, 혹시 새벽 4시쯤에 자주 깨시나요? 네, 맞다고 했더니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는 건 단순히 잠이 얕아서가 아니래요.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대라는 겁니다.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우리를 깨운다고 해요.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서서히 올라가지만 나이가 들면 갑자기 확 올라간답니다. 마치 비상벨이 울리듯이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시간대의 혈압도 급상승한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20에서 30이나 높아진대요.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던 제가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벽 각성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간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한의학에서는 새벽 1시에서 3시를 간 시간, 3시에서 5시를 폐 시간이라고 부른대요. 이 시간에 자주 깨는 건 간이나 폐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새벽에 자주 깨시던 분이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의사가 묻더래요. 술 자주 드시나요? 그분은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도 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신호가 새벽 각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 4시일까요? 이 시간은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에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몸이 위기를 감지하고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위험해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새벽에 깨는 것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저 짜증나는 불면증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기 시작했죠. 먼저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첫째,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해요. 혈압이 급상승한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 있어요. 둘째, 찬물을 마시는 것.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 찬물을 마시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보는 것.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다시 잠들기 더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배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벽에 깼을 때는 먼저 누운 채로 심호흡을 10번 하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그 다음 손과 발을 살살 주무르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일어나세요. 절대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저는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새벽에 깼을 때 바로 마실 수 있게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새벽 4시에 깨는 게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는데 이게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축적된대요. 이게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제 친구 하나는 10년째 새벽에 깨는 증상으로 고생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작년에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만약 10년 전부터 수면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래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도 피해야 해요. 우리 나이에는 카페인이 몸에서 분해되는데 12시간 이상 걸린대요. 점심에 마신 커피가 새벽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새벽에 깰 확률이 높아져요. 저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이불을 덮고 잡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타이머로 새벽 2시까지만 켜두고요. 그 이후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놔두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낮잠을 30분 이상 자면 안 돼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에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새벽에 깰 확률이 높아지죠. 저도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1~2시간씩 자곤 했는데 그걸 30분으로 줄이니까 밤잠이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네 번째는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천연 수면제라고 불릴 정도로 수면에 도움이 돼요. 저는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거나 바나나를 하나 먹어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아요. 다섯 번째,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자는 거예요.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새벽에 깨기 쉬워요. 저는 자기 전에 족욕을 하거나 수면 양말을 신고 잡니다. 특히 족욕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15분 담그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잘 와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해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새벽 각성이 더 심해져요. 저는 알람 없이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도록 몸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걱정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이나 걱정되는 일들을 종이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이건 내일 처리하면 되는구나라고 인식해서 밤에 덜 깬대요. 실제로 저도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 새벽에 깼을 때 시계를 보지 마세요.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가 각성돼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져요. 저는 침실에서 시계를 다 치웠어요. 핸드폰도 거실에 두고 잡니다.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다시 잠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새벽에 깼을 때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더 잠이 안 와요. 차라리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게 낫습니다. 저는 새벽에 깼을 때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 운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시 잠들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벽 각성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만성불면증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치매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대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새벽 각성을 방치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새벽에 자꾸 깨는 게 내 몸이 보낸 경고였는데 무시한 대가를 치렀다고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새벽 4시 전후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 환자의 70%가 집에서 혼자 있다가 쓰러진 경우래요. 가족들이 아침에 발견해서 늦게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깼을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 체크법을 만들었어요. 먼저 양손을 꽉 쥐어보세요. 힘이 평소보다 약하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그 다음 혀를 내밀어 보세요.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양팔을 앞으로 뻗고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처진다면 위험 신호예요. 이런 간단한 체크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제 이웃 할머니가 새벽에 깼는데 왼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생각나서 바로 119를 불렀대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경미한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빨리 발견해서 큰 화를 면했죠. 새벽 각성과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위험 신호들도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느낌, 식은땀이 나는 것,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 등이에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으면 안 돼요. 특히 가슴 통증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루틴을 만들었어요. 저녁 8시가 되면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9시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10시에는 침실로 들어가서 잠들 준비를 시작하죠. 침실 환경도 완전히 바꿨어요.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새벽에 들어오는 빛을 차단했고, 가습기로 습도를 50%로 유지해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말라서 새벽에 깨거든요. 그리고 백색 소음기를 켜두니까 작은 소리에도 덜 깨더라고요. 음식도 중요해요. 저녁은 6시 전에 가볍게 먹어요.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 때문에 새벽에 깨기 쉽거든요.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해요. 대신 상추, 샐러리, 체리 같은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을 먹죠.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저녁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해요. 저는 오전에 30분 산책하고 오후 3시쯤 가벼운 체조를 해요. 이렇게 하니까 적당히 피곤해져서 밤에 잠이 잘 와요. 특히 햇빛을 쬐면서 하는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햇빛이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나이에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등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해서 새벽 각성을 유발해요.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써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친구와의 통화 등 뭐든지요. 그리고 깊은 호흡법을 꼭 실천하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내쉬는 478 호흡법이에요. 이걸 4번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이 이완돼요. 저는 이 호흡법으로 새벽에 깼을 때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됐어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수면제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대요. 대신 천연 보조제를 추천해요. 멜라토닌, 마그네슘, 테아닌 같은 거요. 하지만 이것도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세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수면 일기를 쓰는 거예요. 몇 시에 잤는지, 몇 번 깼는지, 꿈은 꿨는지, 아침 기분은 어떤지 매일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달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여요. 어떤 날 잘 잤는지, 왜 못 잤는지 알 수 있죠. 이 정보로 병원 가면 의사도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3년 전 새벽 각성으로 고생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졸리고 피곤하고 삶의 질이 바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까지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나이 70이 넘어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한 거죠. 제가 가장 효과를 본 방법 중 하나는 수면 제한 요법이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정말 효과적이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11시에 누워서 5시에 일어나는 거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고 5시까지 푹 잤어요. 그 다음 단계로 15분씩 수면 시간을 늘려갔어요. 지금은 10시 반에 자서 5시 반에 일어나요. 7시간 숙면이죠. 새벽 4시. 이제는 그 시간에 꿈나라에서 한창이에요. 이 방법의 핵심은 침대를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인식시키는 거예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책 읽거나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새벽 각성이 영양 부족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D와 B12가 부족하면 수면 장애가 생긴대요. 저는 혈액 검사에서 둘 다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보충제를 먹기 시작한 후 확실히 수면의 질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리고 침실에서 전자파를 최대한 없애는 것도 중요해요. 와이파이 공유기를 침실에서 멀리 두고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세요. 전기담요도 자기 전에 미리 데워놓고 잘 때는 꺼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만들어요. 최근에 알게 된 방법 중에 군인 수면법이라는 게 있어요. 2분 만에 잠드는 방법인데 미군에서 개발했대요. 먼저 얼굴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어깨와 팔을 축 늘어뜨리고 가슴으로 숨을 내쉬면서 이완하고 마지막으로 다리를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0초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처음엔 어렵지만 2주 정도 연습하면 정말 2분 안에 잠들 수 있어요.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들기 위한 특별한 기술도 있어요. 역설적 의도 기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난 절대 잠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뜨고 있으려고 하면 역설적으로 졸음이 와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각성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동양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를 영적인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에 깨는 건 우주의 에너지가 강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명상이나 기도를 하면 효과가 크대요. 저는 이제 새벽에 깨면 짜증내지 않고 조용히 명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들거나 아니면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새벽 각성은 고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오래된 증상이어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새벽 각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시길 바라요. 새벽 4시의 고요함 속에서 깨어나는 대신 달콤한 꿈 속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수면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자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